그 마이크 되는 거죠? 예. 한번 시험해보세요. 여보세요? 네.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네요. 네, 시작해주세요. 하여튼 시작해주세요. 예. 제가 여태까지 이 강의를 수학을 섞어서 수학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수학 하나도 안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수학 안 쓰니까 더 좋아하네요. 예, 저 강의는 과학과 원불교에서 두 분야로 나눠지는데, 생물학과 두뇌과학 원불교, 생물학과 원불교, 현대물리학과 원불교, 이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생물학에 있는 두뇌과학과 원불교 이 분야의 절반만 오늘 하겠습니다. 저는 천문우주 내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이 우주와 생물 모든 분야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유튜브에 다 저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광범위하게 너무 하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서 하나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딱 잡은 것이 현대물리학,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부분에 저는 뛰어들기 위해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제 스스로 이 분야에 스스로 파고들어가지고 책을 썼는데,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은 전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야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일 마지막에 실어놓았습니다. 우리 대종경 서품에 보면은요, 도학과 과학의 병진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도학과 과학을 병진해서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자 하는 게 이게 우리 교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원불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원불교 중에 두뇌과학과 원불교, 이걸 뇌졸중으로 팔의 감각과 움직임을 잃어버린 현진수. 참 이전에 2007년 현진수는 1997년 마비되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커피를 스스로의 생각만으로 집어 마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래에는 사람의 장애를 보완하는 단계를 넘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뭐냐면은, 과학이 지금 얼마만큼 발전되어 왔느냐 하면은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방금 본 동영상은 뭐였냐 하면은,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어서 자기 마음으로, 자기 팔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로봇의 팔을 움직여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점. 이 정도로 사람과 기계가 융합되는 그런 세계까지 왔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과거,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10년 후까지 해서 유사시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발전한 그 속도 그대로가 앞으로 10년 만에 이루어진답니다. 과학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년 이후에는 5년 만에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온 전 과정이 그대로 5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과학의 발전 속도는 빨라진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우리 종교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뭡니까 하면은요, 종교의 발전 단계가 있는데, 첫째 종교는 뭐냐 하면은 공포의 종교입니다. 그 번개가 치고 이랬을 때 처음 종교가 그렇게 생겨났죠. 그리고 또 현대에 와서도 또 공포의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점점 발전돼서 도덕적 종교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우주적 종교로 간다 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사유가 아닌 종교적 감정이 찾은 진리를 과학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거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이젠 과학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과학이 형이화학이라고 봤는데, 물질만 다루는 거로 봤는데, 과학이 이제는 물질만 다루는 형이화학이 아니고 관찰자의 의식까지 포함되는, 인간의 정신까지 과학이 포함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과학의 기적의 해가 3번 있는데요. 1900년하고 1905년, 1915년입니다. 이게 과학의 기적의 해입니다. 1900년은 양자역학이 탄생한 해입니다. 1905년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날입니다. 해이고, 그 다음 1915년은 상대성 이론 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 대각은 1916년입니다. 개교를 하시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1900년과 1905년, 1915년 이렇게 해서 물질 개벽이 3번이나 일어난 것을 대종사님은 시골에 계시면서도 어떻게 아셨을까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우주적 종교 감정이란 게 뭐냐? 우주적 종교 감정이란 것은 인간이 갖는 그릇된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정신과 물질 양쪽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신비와 장엄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바로 우주적 종교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미래 종교는 교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의 대가인 힐베르트가 아인슈타인보다 먼저 6일 먼저 일반 상대성 원리 공식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을 아인슈타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공간을 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공간을 휘게 한다는 거죠. 공간을 휘게 하고 그 흰 공간을 따라서 물질은 움직이게 된다. 우주 만유가 움직이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아인슈타인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을 아인슈타인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1941년에 출판된 과학과 종교라는 그러한 책에 아인슈타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빨간 부분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한 것입니다. 번역을 해보면은 미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하나님을 초월하고 교리나 신학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전신 모두의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감각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 불교가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는 대답이 된다. 만일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곧 불교가 될 것이다. 이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전부 이 불교와 일맥상통한다. 원불교를 그때는 몰라서 그러겠지만 원불교는 더 가깝죠. 더 가깝기 때문에 원불교를 알았으면 원불교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와 원불교의 차이는 뭘까? 불법을 생활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생활화한 것. 이것이 바로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 절에 모시는 한 분이 계시는 것만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모두가 다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모든 부처님에게 다 불공드리는 심정으로 만물을 대해야 한다 하는 이게 바로 불교의 현대화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원불교의 특징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네. 꼭대기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정상에서 한 걸음 더 높이 뛰기 위해서는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닥에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산속에서 깊이 혼자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깊이 파고 들어가서 꼭대기에 도달했다면 세상에 나와서 배풀이 한다는 거죠. 이게 백척간두 진일보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삼근이라는 화두도 있죠. 마삼근. 마삼근 있어요. 이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삼근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교학과에 다닐 때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계 어느 대학에 가서 가는 것보다도 더 저는 보람찬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학년 때 초대 총장이신 순산 대종사님 아드님의 강의를 직접 들었고 그 강의가 승리연구입니다. 승리연구. 그때 50년 전에 들은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삼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마삼근. 어떤 제자가 스님에게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스님이 마삼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뭐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그래서 3대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3대. 예, 맞습니다. 3대는. 예, 3대 나무. 어제 대마초 사는 거. 예. 그거 세근이다. 그게 세근. 예, 세근. 그러니까 말이 그게 이제 이 말에 저 말을 갖다가 했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연결이 안 되는 말이지.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 대로 그걸 갖다가 중사님께서 풀어주시겠죠.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리문답은 이게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음에 대한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 대답을 듣고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다. 이게 성리문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도 사람이 말이죠. 너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웠어요. 반가우면 반갑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문둥아 이라거든요. 문둥아. 그럼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어이 저게 무슨 소리야 문둥이라니. 경상도 사람들은 그 뜻을 안다 이 말이죠. 아 반갑다는 뜻이구나. 마찬가지로 성리문답이 이게 개개문답인데 아주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 엉뚱한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은 사람이 볼 때 아 너는 뜻을 알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리문답입니다. 마상건은 어떻게 풀이하셨냐면요. 그 당시 중국 그 현실을 보면요. 이 말한 건 아까 봉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삼배자는 그 나무죠. 삼배나무. 그걸 벗겨가지고 털에 짜면은 삼배가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팔았죠. 시장에서 그늘 달아서 팔았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 배를 짜야 돼. 네. 불법이 높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뭐 아주 깨끗하고 우리가 근접하기 어려운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생활 속이 바로 이게 불법이다. 시장, 더구나 생활 속뿐만 아니라 시장의 그 살벌한 시장 그 속에 바로 불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풀이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또 간식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식을. 예, 간식을.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다른 똥막대기. 예, 똥막대기니라. 이건 어떻게 풀이하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한번 말해봐. 예. 거기도 불법이 있다. 그것도 부처다. 아, 예. 아주 하찮은 거고, 더러운 거고, 우리는, 예? 말은 똥막대기 그게 얼마나 더럽고 하찮은 거고. 예. 예, 맞습니다. 예, 봉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순사님은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뜻은 봉사님 맞추셨어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 너는 원래 잘 맞지.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당시 중국 상황이 어떻느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그 경험도 했습니다만, 그때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가 있어도 아주 귀했죠. 아주 비싸고. 종이가 없으니까, 큰 걸 보고 나서 뭘로 뺏겼을까요? 글터 앉아서 떼버리는. 예. 제 어릴 때 기억은 나무 잎으로 닦기도 했고, 짚으로 하죠. 예, 집으로 닦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해가지고 이제 돌가리 종이. 예, 예. 중국 사람들은 막대기로 닦았습니다. 막대기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똥막대기가 생활의 곳곳에 흔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곳에도 이 막대기에도 불법이 있다. 그 왜 미끄럼이 안 됩니까? 그것이 고귀한 생명을 싹 틔우는 걸음이 안 됩니까? 그게 걸음이 되거든요. 그게 진리에 힘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불법이 더러운데도 있고 이 세상 모든 전체가 다 처처불상이다. 모든 것이 다 부처다. 그런 뜻도 있고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어야 된다. 일상생활 그 자체다.
순사님은 그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불교에서는 이미 그런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통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반 신도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어요. 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대종사님. 대종사님은 살아생전에 만드셨거든요. 그분들은 고승들은, 불교의 고승들은 살아생전에 만들지 못했어요. 죽은 이후에 그 신도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서 몇백 년 지난 후에 기억을 더듬어서 쓴 것이 불경입니다. 그런데 불교만 그러냐? 기독교도 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기독교도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변했느냐? 베아르트 사르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베아르트 사르댕이라는 분은 프랑스인인데 신부이면서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로도 아인슈타인과 맞먹을 만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이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그 논리를 동원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걸 발표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발표하지 못했을까요? 교리에 위반돼. 천주교회의 압박으로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유고로 발견됐어요. 유고로 발견돼가지고 전 세계가 막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인 기독교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한국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우주적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사람 모양으로 생기신 분이 아니고 우주적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물질도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해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있습니다. 약하기는 해도 그래서 약해가지고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할 정도이지만 정신이 있다. 예를 들면은 자석이 끌어당기잖아요. 끌어당깁니다. 물체와 물체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끌어당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또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죠. 반발합니다. 반발하는 것은 미움이다. 물질도 약하지만 정신이 있다. 이분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주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주는 살아있다. 거대한 생명체이다. 이 우주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체다. 이건 제가 조금 살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속에, 우주에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 속에 우리는 뭘까? 아주 미미한 존재잖아요. 세균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거대한 생명체에 비하면 우리는 세균에 불과하다. 코로나. 세균입니다. 그러면 세균인데도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운益균이 될 거냐, 아, 바이러스처럼 옳지. 해로운 나쁜 균이 될 거냐, 그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益균이 되느냐 병균이 되느냐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종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1월 성신은 천지만물의 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주 별들이 전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하죠. 변이품 8점. 이거는 막간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번 보라고 넣어놨습니다. 아, 멋있다. 자, 이 깨알듯 샬댕이란 분이 쭉 얘기를 해 나가는데 다시 한번 더 전개해 나가 봅시다. 살을 조금 붙였습니다만 좀 더 전개해 봅시다. 물질도 약하지만 정신이 있다 이랬는데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요. 물질이 점점점 진화를 통해서 점점점 발전한다는 거죠. 발전하다가 극한점에 도달하면 성화작용이 일어난다. 그 성화작용으로 물질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거죠. 또 이 생명이 점점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하다가 아주 극한점에 딱 도달하면 다시 성화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때 정신이 생긴다. 이게 바로 인간의 출현이죠. 또 이 정신이 점점 발전을 계속하게 가지고 아주 극한점에 도달합니다. 아직은 안 왔습니다. 미래에 극한점에 도달하면 다시 성화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지점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오메가 포인트. 진화의 궁극점. 초식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람. 개인을 벗어나가지고 전체의 큰 사람이 된다. 그러나 큰 사람이 됐을지라도 그 속에 개체의 특성들을 살리는 전체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첩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중첩 개념. 종말이 아니라 완성을 이룬다.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메가 포인트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인격적인 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 인격적인 신은 문학적 가치에 불과하다. 우리가 문학에서 의인화를 주로 쓰죠. 돌도 사람으로 변화시켜 대화를 나누고 하듯이 의인화시킨 것이다. 죽기 전에 발표 못하게 생겼죠. 너무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질과 과학의 비물질성을 얘기했습니다. 정신 에너지의 물리적, 생물학적 작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물과 생명의 두 세계는 본래부터 하나였다. 한 몸이었다. 그래서 이 우주적 생명체가 우주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우주 자체가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경배하듯이 만물을 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와 생활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여태까지 기독교에서는 종교와 생활이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왜? 일주일 내내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가 일요일만 교회에 가서 수직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 일치되지 못했는데 그걸 하나로 일치시킨 거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문과 뜻이 같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와 과학의 조화를 이룬 거다. 그래서 기술신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도 바로 신의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도 우리 원불교와 그렇게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원불교에서 문제점이 뭘까? 요즘 교화가 잘 안 된다. 교화가 잘 안 되는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전환의 대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예.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번창하느냐 하면요. 생활의 도구로 만듭니다. 종교를. 기독교 안 가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일이 그쪽에도 단이 있어요. 단이 있어가지고 집마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뭐가 있는지 구석구석이 다 압니다. 그 집에 뭘 하려면 다른 사람이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교회가 버스가 10대, 20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원불교는 그럼 뭐냐? 단에 있지만, 그리고 법부가 있지만, 그렇게 안 챙겨줍니다, 우리는. 그런 게 속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원불교에서 뭘 하나 핵심을 잡아야 한다. 교화에 이슈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행복이다. 이 행복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행복을 잡아가지고 원불교회는 다니면 모두 행복해진다. 이걸 교화의 하나의 전환점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마음이 아주 괴롭고 당된 교당만 가면 아주 풀어졌어요. 아주 행복했어요. 그래서 교당을 안 가보면 못 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게. 교당에 가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시간 행복에 대해서 파보고싶고 합니다. 행복의 정의가 뭘까요? 뭘 보고 행복이라 할까요? 건강한 전신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한 느낌이 행복이다. 최적의 존재 상태,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행복이다. 소유의 행복도 있죠. 좋은 차를 가졌거나 좋은 집을 가졌거나 그것보다는 존재의 행복,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존재의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다.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지만 내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할 정도로 저는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거기도 있습니까? 네. 한번 겨뤄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겨뤄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몸속입니다. 몸속이. 행복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상태가 행복입니다. 우리 몸은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무나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는 그걸 발견하도록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두뇌 속에 숨겨진 행복의 열쇠가 있다. 그 행복의 열쇠는 두뇌 속에 있습니다. EQ 감성지수라는 게 있죠. EQ 감성지수. 이거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훈련하면 할수록 EQ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훈련하면 더 정진한다. 행복이 더 커진다. 훈련하면 행복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 왜 그럴까? 신경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가소성.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이 연결고리,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뇌의 한 핏줄이 막힙니다.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걸 못하면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그 기능을 다른 쪽에서 해줍니다. 이게 바로 가소성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핏줄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핏줄이 완전히 막혀서 이 사람은 두뇌가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있느냐.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성능 좋은 펫트라는 게 있습니다. 펫트 영상을 찍으면 그게 이유가 나타납니다. 막힌 쪽에 그 주위로 까는 실핏줄이 엉켜가지고 새로 생겨가지고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매일 한 번씩 야산을 등산하는데 놀라운 사람 봤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다가 그러나 매일 꾸준히 산을 다닙니다. 산을 다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지팡이 안 짚고 산을 듭니다. 이게 가소성입니다. 어떤 의사는 팔이 마비가 됐어요. 팔이 못 쓰게 됐어요. 한쪽 팔이 마비가 됐는데 그럼 그 마비된 팔을 묶어야 될 건데 반대편 성한 팔을 묶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성한 건 안 쓰고 불편한 걸 쓰라 이 말이죠. 이것만 계속 쓰면 계속 단련을 하면은 기능이 살아납니다. 이게 신경가소성입니다. 이게 호문쿨루스라는 건데요. 펜필드라는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입니까? 빨간 점이 나와야 돼. 안 보이죠? 여기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이 두뇌에 감각 영역과 감각을 처리하는 영역과
운동을 처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우리 신체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뇌와 신체 중에서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넓으면 크게, 적으면 작게 그린 거죠.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서 두뇌와 가장 크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손입니다. 손이 엄청나게 두뇌와 연결이 크다는 거죠. 그 비율로 따져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 그럼 손과 두뇌는 아주密집한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손 운동을 많이 하면 두뇌가 발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지도할 때 손 운동을 많이 시키면, 손장난을 많이 시키면 두뇌가 발달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입술이죠, 입술. 입술과 이 안에 이 부분이 뇌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별로 크게 연결된 게 없죠. 이걸 우리가 잘 이용하면 손운동, 손운동. 이 동영상인데. 이렇게 빨리 하셔도, 이렇게 빨리 하셔도, 이렇게 빨리 하셔도, 이렇게 빨리 하셔도, 이렇게 빨리 하셔도. 두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왜? 손이 뇌와 아주 크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뇌의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의 뇌와 늙은 사람의 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뇌는 아주 팽팽하게 차 있죠. 그 구멍이 별로 없습니다. 늙은 사람의 뇌는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구멍이 많고 아주 그 부피가 아주 줄어들어가지고 틈이 많아요. 똑같이 늙은 60대의 뇌도 젊은 뇌가 있고 늙은 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를 운동 많이 시켜서 뇌를 활발하게 발전시키면 젊은 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손운동은 그렇게 해서 젊은 뇌를 만드는 운동이라는 거죠. 또 아까 손 외에 또 그 두 번째로 가장 밀집한 관계가 있는 게 뭐였습니까? 혀였습니다. 혀 이것도 운동을 잘 하면요 뇌를 발전시킵니다. 치매를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혀 운동을 많이 하라. 혀를 운동하되 혀와 입술이 스치도록 이렇게 이걸 아침 저녁으로 20번 정도만 하면요 치매가 걱정 없습니다. 저는 이 효과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까지 갔었냐면요. 우리 자손을 갖다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범부를 다녔으니까 우범부를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손하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위장병이 왔어요. 위궤양이 왔습니다. 아픔을 참고 못 견뎌서 한 것이 자손입니다. 매일 자손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손을 계속 하는데 제가 자손을 좀 잘못해가지고 너무 집중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안 그러면은 너무 공에 치우쳤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치매 비슷한 현상이 왔습니다. 내 눈에 뭔가 안 보이는 게 생겨. 내가 하나 꼭 보고자 하면 그것만 보고 다른 건 안 보여.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집사람이 밖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그 마당에 쌀 널어놓은 거 거둬두리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쌀을 거기다가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와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이걸 왜 그럼 놔두냐고. 그 옆에 있는 찹쌀은 내가 못 본 거예요. 놀랍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상하게 나는 변해버렸어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서울에서 중요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 길 안내를, 부산 길 안내를 하는데, 부산에 구경을 시켜주려고 제가 운전을 하고 길 안내를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그때 켰죠. 켰는데 완전히 길치가 되어버렸어요. 길치가 되어가지고 이거 근데 내비게이션 가르쳐 주는 대로 갔는데 어떤 군 초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군인이 왜 여기 들어갔냐고. 내비가 가르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내비 빨리 버리라고. 그래가 나왔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좁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그 자선의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 훈련 가능한데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나도 노력만 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 행복이라는 것은 정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탐욕이나 두려움, 분노, 증오, 질투, 공포, 집착 이러한 것으로부터서 자유를 얻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 시스템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네의 몸 행복 시스템과 자네의 마음 행복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는 운해의 명상 행복 시스템이 있는데 오늘은 1번만 합니다. 다음 주에 2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2번의 명상 행복 시스템이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자네의 몸 행복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죠. 호르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고 웃거나 감동할 때 이 엔돌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별명이 천연항우울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하거나 행복하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햇빛을 받거나 걷기를 하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신이 선사한 마약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호르몬인데요. 쾌감을 느끼거나 성취감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꼈을 때 이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비되면 명령력이 강화가 되고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많아지면 이게 많이 분비가 되면 중독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작용입니다. 이 도파민은 새로움을 느끼거나 호기심이 발동돼서 도전을 하거나 믿음을 갖거나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묘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호감을 가지거나 친밀감을 갖거나 애정, 모성애 이러한 것을 느꼈을 때 분비가 되는데 이게 분비가 되어서 출산 시에 통증이 완화가 되고 자궁수축이나 모유 촉진, 정서적 유대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친근감, 다정감, 신뢰감, 불안감을 낮춰주는 그러한 효과를 보는 게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회와 함께 했을 때 이게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 외 몸 행복 얻기는 뭐가 있을까요? 달리기를 하거나 계단 오르기, 걷기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역시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나 기력, 기억, 의력 이런 것들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뭐 운동도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이게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트립토판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요. 초콜릿이나 우유, 요구르트, 치즈, 붉은 고기, 달걀 등등에서 생선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몸 행복 얻기로는 이야기하는 것, 사람과 얘기하는 것, 수다 떠는 것, 아지트를 가지는 것 이게 행복의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행복의 요소들을 총집합시킨 것이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행은 행복 종합 세트가 되는데요. 이 여행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운동도 들어있죠. 먹는 것도 들어있죠. 이야기도 하죠. 수다도 떨죠. 또 아지트도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행이 바로 행복의 종합 세트가 됩니다. 이게 우리 몸 행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다음은 마음 행복 시스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이다. 어떻게 해서 일체가 다 마음이 지었을까요? 이거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일체를 다 만들어낸다는 게 실감됩니까? 마음이 인식하는 바가 세상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그것도 있지만 내가 짓고 내가 만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거다. 이제 그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만들어요? 처음에 부모가 만들었겠지만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도중에는 누가 나를 만들까요? 내가 만든 예, 내가 만들겠죠. 행성이 이게 바로 두뇌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생각의 힘이다. 생각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은 돈도 안 들어가고 하기도 너무 쉽고 얼마나 많이 해도 힘 안 들고 그러나 그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하고 신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감흥하는 효과도 이 생각의 힘에서 나오는 그 일면도 있다. 이게 뭘까요? 우리 두뇌 속의 모습입니다. 시냅스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두뇌 속에는 시냅스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냅스 연결의 모습입니다. 두뇌는 두뇌 세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고 누구다 아는 거 이게 책상이다 이거 뭐 마이크다 이거 다 어떻게 압니까? 두뇌 세포 속에 마이크를 담당하는 두뇌 세포가 있고 책상을 담당하는 두뇌 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결도 있습니다. 연결이 뭐냐 하면은 시냅스입니다. 연결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달 보고 아주 기쁨에 차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달이란 두뇌 세포는 똑같이 가졌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슬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달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달을 보고 웃음을 웃습니다. 이게 바로 시냅스 연결의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나의 생각의 모습이요. 나의 생각은 바로 나의 조물주다 하는 거죠. 이 두뇌와 두뇌 세포 사이에 시냅스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요. 정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졌다가 화학적인 연결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이 번갈아 가면서 섞여가면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냅스가 형성되는데 시냅스는 전기 회로와 같은 것입니다. 회로와 같은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시냅스 연결이 바뀝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시냅스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를 잘한다. 왜 영어를 잘할까요? 어떤 사람은 못하는데 영어의 단어와 그 연결, 문법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영어를 잘합니다. 시냅스 연결 상태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전기 에너지와 화학적 에너지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전기 에너지가 흐르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마리집도 있습니다. 이게 시냅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냅스를 실제로 찍은 겁니다. 실제로 찍은 겁니다. 이 뉴런, 우리가 뇌 세포가 뉴런인데 뇌 세포가 한 사람 앞에 약 1천억 개 이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시냅스, 한 두뇌 세포에 연결고리 시냅스는 몇 개 있느냐면 5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5번 내지 50번 작동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는 1000조 개 이상의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두뇌입니다. 그래서 두뇌가 바로 우리의 나의 모습이요. 나의 현재다 하는 거죠. 두뇌의 연결 상태가. 그런데 두뇌만 그러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는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세포에 보면은 세포의 껍질에 털이 나 있습니다. 털이 나 있는데 이 털이 뭐냐 하면은 수용체입니다. 이게 바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뇌 세포에서 그 화학적 신호가 이렇게 호르몬이죠.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빛을 타고 돌다가 다른 세포의 시냅스에 가서 그 리셋대에 가가지고 수용체로 가가지고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용체가 내 몸속에 많으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행복의 수용체가 많으면은
생각하는 것마다 행복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슬픔의 수용체가 많으면 생각하는 것마다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꼭 열쇠로 고리를 딱 열쇠로 장쇠를 여는 것처럼 딱 맞는 것만 딱 연결이 되지, 맞지 않는 것은 행복이 슬픔과 연결이 안 됩니다. 딱 자신에게 맞는 것만 딱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 몸속에 내 세포 거풀에 어떤 수용체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나의 경량성이 생기는 거죠. 이 수용체의 종류가 나의 실상인 것입니다. 두뇌의 시냅스 연결 상태가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몸에는 어떤 수용체가 많으냐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 내 생각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놀랍습니다. 이거 믿기지 않죠? 이거 저는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보고 알까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거. 이게 컴퓨터 회로인데요. 컴퓨터 회로는 스스로 회로를 못 바꿉니다. 컴퓨터는요. 자기 자신이 회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뇌는 끊임없이 회로를 바꿀 줄 압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습하면서 변화해 간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 회로의 변화는 수치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우주의 원자 개수보다 한 사람의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회로의 조합이 더 많습니다. 네, 놀라운 두뇌의 비밀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바로 두뇌의 혁명입니다. 양자역학,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세포나 몸, 만물, 우주도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양자의 과학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우리 모든 것은 파동이다. 파동. 그래서 양자역학에는 파동 방정식밖에 없습니다. 파동이기 때문에 물질도 파동이요, 생각도 파동입니다. 뇌파죠, 뇌파.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은 간섭이 일어납니다.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물질도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뇌의 혁명입니다. 뱀을 본 지 0.012초 후에 우리 몸은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즉, 예은이가 위험을 의식하는 것은 0.024초 후가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 단 1초 안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뇌입니다. 네, 이 뱀을 딱 봤을 때 자기가 의식적으로 뱀이다 하기 전에 몸이 뭔지 압니다. 몸이 뭔지 알아서 눈이 크게 떠지죠. 0.012초 만에 몸이 뭔지 알고 우리 마음이 의식이 아는 것은 0.024초 후에 안 알아집니다. 몸이 뭔지 압니다. 왜 그럴까요? 몸도 우리의 세포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 의식이 있습니다. 세포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포 마음이 골지체라는 게 세포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진동해가지고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포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 70개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약 70조 개 있으니까 70조 개의 세포 의식이 한때 모아져 가지고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모으는 시간이 약간 걸린 거죠.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인 겁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위험에 직면하면 브레이크를 먼저 밟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을 우리가 다르게 보면은 내 몸하고 마음하고 다르다고 보는 것은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이원론을 말합니다. 마음 다르고 몸 다르다 하면은 이건 이원론입니다. 종교와 과학이 대결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이원론이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는 어떻습니까? 진리도 하나요, 세계도 하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다. 대종사님은 그래서 영육상정이라고 그러셨죠. 나라는 것도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게 나는 주관이요, 상대방은 객관인데 내 속에 들어있는 나는 객관적인 나가 됩니다. 그래서 주관인 나가 객관인 나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아중아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3자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게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정전에, 교전에 보면은 이 말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한 발 물러서서 멈추어서 마음 챙김을 하라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누리라. 환경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지 말고 선택을 하라는 거죠. 선택.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하라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느끼면 나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된다. 현재의 한순간의 생각과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과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인과관계는 우리가 직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럼 직선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당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호인과라는 건데 이러한 연결말 속에 우리가 어떤 냄새를 풍길까? 향기를 풍길까? 악취를 풍길까?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의 생명은 모든 우주 생명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뭐 우주까지 가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걸 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속에 수소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우리 몸속에 수소가 약 70%를 차지합니다. 왜? 우리 몸에 물이 많이 들어있죠. 물이 한 절반 정도 물인데 그 물에 H2O니까 산소보다 수소가 2배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한 7, 80%는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압니까? 137억 년 빅뱅 때 만들어집니다. 이 수소라는 게. 산소도 그렇고. 산소는 좀 뒤에 생겼죠. 수소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137억 년 전에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나는 아무렇게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가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시리 응답하고 그런 지금 한 70, 그러면은 80분 좀 됐어요. 70분 됐, 70분. 네. 그럼 여기 빨리 좀 나갈게요. 환경이 나를 바꿉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뀝니다. 친구가 영향을 받을 확률이 15%, 친구의 친구는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할 게 아니고 내가 행복의 주체가 되자. 즉 내가 행복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이렇게 전달해 주자 하는 거죠. 나누어 주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냅스에서 전달되는 그 정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가 전달되는데 긍정적인 생각이 흐르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흐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루에 5만 가지 한답니다. 세어보니까 약 5만 가지 된대요.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을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이게 바로 영검술사. 우리가 돌을 금으로 만드는, 그건 실패했지만 사람에게는 그거 가능합니다. 영검술이 가능합니다. 앞에 내용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생각은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따라붙고, 긍정적인 생각은 외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부정화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5만 가지 생각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 만약에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두뇌가 비상 상태가 됩니다. 우리 주인이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 주위의 환경이 나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 해서 비상 상태를 겁니다. 그럼 다른 것 전부 다 올 수도 되고 비상 상태에 처리만 합니다.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들고 뇌가 수축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요, 도파민이라든가 뭐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농담으로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영향을 미친다. 거죠. 예,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데, 이게 프랑스에 에밀 쿠에라는 의사가 있는데, 약사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하루는 와가지고 자기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약 처방을 좀 해달라.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하다. 처방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다가 안 돼서 얘라 그러면 이거 먹어봐라 하면서 영양제를 지어줬답니다. 영양제를 지어줬는데 며칠 후에 이 친구가 만나서 왔더니 막 웃으면서 그 약 참 신통하더라. 잘 낫더라. 이게 뭡니까? 영양제 먹고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낫게 만든 겁니다. 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또 있는데요. 폰 브라운 박사 얘기, 이것도 조금 길기 때문에 생략합시다. 그래서 하루 5만 가지 생각, 전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가꾸는 정원사예요. 연금술사예요. 잡초를 뽑고 꽃을 심으면 내 마음이 아주 행복으로 가득 차서 빛이 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생각이 현실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생각이 현실이 되냐면은 자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두뇌 회로가 고속도로처럼 넓게 뚫리고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면은 오솔길처럼 아주 허미해집니다. 우리가 두뇌 시냅스라는 것은 중선자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띠입니다. 물리적인 띠가 생각을 많이 하는 쪽으로 아주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고속도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왔네요. 그래서 젊은 뇌를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 하루 한 번씩 하면 아주 좋습니다. 수학 문제를 한 번씩 푸는, 한 문제씩 푼다는 것도 아주 뇌에 좋습니다.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고 식사하고, 왼손 잘 안 쓰잖아요. 이거 잘 쓰면은 두뇌에 아주 젊은 두뇌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가는 길도 옛날 가던 길 말고 새로운 길로 가보고, 앉는 자리도 예전에 앉는 자리 아니고 새로운 자리로 앉으라. 그러면은 젊어진다. 내가 젊어진다는 거죠. 작은 성취감, 작은 행복도 놓치지 말고 증폭시키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준다. 나의 행복만 바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함께 행복함으로 인해서 또 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희망과 꿈을 갖자. 주먹뻗기 운동.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나의 뇌는 젊다. 나의 뇌는 팔팔하다. 이렇게 매일매일 중얼거리면서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운동 하나만 해도요 엄청나게 젊어질 수 있습니다. 뇌가 젊을 뿐만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그 현대 물리학에서는요 이 세포내의 양자역학이 아주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DNA보다 생각이 더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게 현대 물리학의 연구 방향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주시면. 강의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 없고 너무 잘해가지고 다 이해를 시키는 질문이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마 대표적으로 제가 허리 좀 수술하고 나서 항생제를 많이 맞았거든요. 항생 주사를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냄새 감각 후각을 잃었어요. 잃었는데 맛은 느끼고 그러는데 혀는 맛을 느끼는데 후각을 잃었어요. 너무 심하게 항상 나이 많아서 수술해 놓으니까 그랬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후각을 재생 시스템 봤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까 가소성 말할 때 이거 그냥 아무 약도 없어요. 레몬을 쪼개가지고 맡으면서 그럼 냄새 안 나잖아요. 그거를 계속 옛날에
맡았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난다. 그게 나는 그 기가 차서 그 교수님이 진짜 교수님이 이거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독일의 의학 박사가 의사가 발견했다더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지도하는 거지. 그런 이제 후각을 잃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이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 맞다 했으면 틀리지. 내가 후각이 살아났으니까. 그런 게 있고, 가소성에 대해서 그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아까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도 파동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생각도 파동이고, 그러면 파동이 파동과 부딪히면 간섭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변형시킬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오래 걸리겠죠. 실제로 변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휘를 한다고 이게 휘입니까? 그런데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휘일 수 있겠지. 고정된 게 아니다. 그 말이 파동이라면.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하고 또 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말이 그 말씀하고 연장이 되겠죠. 네. 대답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또 다른 사람 질문 없어요? 다른 분들? 그러면 여기서 마칩시다. 네. 우리 이진규, 이장영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로서